통신의 자유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생활 중에서 이제 통신은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게 통신의 자유가 되겠죠. 그래서 통신 비밀의 불가침, 그 내용에서 통신 비밀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은 그 내용을 인지하는 거. 우리가 남의 카톡을 들여다보거나, 그다음에 뭐 이메일을 들여다보거나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통신의 비밀은 통신 이용의 전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통신 횟수까지도 이게 다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통신 횟수도 왜 비밀이 될까요? 자, 유부남 갑하고 유부녀를 하고 하루에 200통 카톡을 해요. 뭐 업무상 연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200통 이상, 그러니까 횟수만 놓고 봐도 이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횟수도 다 비밀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통신 225페이지의 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은 이거는 불법 도청이 됩니다. 이거는 불법이 돼요. 근데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그러면 내 대화는 어떠냐? 내가 대화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 타인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 밑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화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도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뭔가를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대화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타인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대화만 슬쩍 녹음한다. 그럼 그건 불법 녹음이 됩니다. 그럼 처벌받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 불법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공개자 처벌. 이거 노회찬 의원 사건인데, 노회찬 의원이 불법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공익성이 있다 해가지고 소위 안기부 X 파일인데, 근데 원래 불법 도청은 우리가 아예 불법 도청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 도청을 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그걸 공개한 사람도 처벌받아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공개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숨어버리고 공개가 다 돼버리면 결국 불법 도청이 근절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공개자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의 보장 넘어가고 226페이지 통신의 자유의 제한에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여기서 판례 위주로 봅시다. 판례에서 범죄 수사를 위한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위치 정보 추적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요즘에는 범죄자들도 핸드폰 없이는 숨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도 전부 뭔가 핸드폰 통화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통화 위치 정보, 핸드폰 위치 정보로 추적하면 어디에 있는지, 서울에서 도망간 놈이 부산 해운대에 지금 있다. 그럼 그 일대를 수색을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정보 추적 자료. 그래서 이 통신사에게 위치 정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청이 여기서 헌법 불합치하고 기각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위치 정보를 첫 번째 그 사건에서 요청 조항이 있는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헌 결정이 났냐면요. 위치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예요. 위치 정보가 왜 민감한 정보일까요? 자, 남편이 출장을 가요. 오늘 어디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갔어요. 근데 위치 정보를 해보니까 제주도에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뻔한 거잖아요. 지금 부산으로 출장 간다는 사람이 갑자기 제주도에 있다. 이런 거는 뻔한 거죠. 그래서 위치 정보 추적 자료가 민감한 정보인데, 이런 민감한 정보를 쭉 읽어보면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여기다 표시해요.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그러니까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사의 필요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사의 필요성만 가지고는. 이게 왜냐면은, 사실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이제 다른 절차적 통제도 없고, 오직 수사에 필요한 것만으로 위치 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보충성 요건, 밑줄에 두 번째 밑줄 첫 번째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 뭔가 다른 요건, 수사의 필요성 이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건, 이걸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이 추가로 있어야 하는데, 오직 수사의 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모든 수사는 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사실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위헌이라고 했고, 다음 페이지. 근데 위치 정보는요, 위치 정보 제공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에요. 법원은 이 사건 허가조항 영장주의 위반,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해주니까요. 근데 법원에서 해줄 때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도 이렇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법률 규정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충적인 요건이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판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인 겁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그 두 번째 꺽쇠에서 통지.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너의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는 걸 나중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이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 중지,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지가 되면은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통지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위치 정보를 추적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수사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정보 주체 위치 정보 추적에 관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이게 이제 수사의 목적 달성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통제, 내 위치 정보가 파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그래서 이게 적법조차 원칙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이게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이게 이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기지국 수사 허용. 이것도 똑같아요. 기지국 수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 어느 기지국인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수배자 전화를 받더니 수배자 전화 기지국 수사를 했더니 부산 해운대 기지국에 잡혀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때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지국 수사도 결국 수사의 아까 위치 정보 추적 자료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핵심인데 요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위치 정보 추적 자료가 똑같은 이유로 이게 위헌입니다.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러나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죠. 역시 위치 추적 기지국 수사도 법원의 허가를 얻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니까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사실상 법원의 허가가 영장을 발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감청과 도청. 감청은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보고요. 도청은 이제 불법이고, 원래 수사기관에서 감청을 합니다. 이제 어떤 범죄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통신비밀법을 봅시다. 제6조에 보면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해요. 근데 2항에 보면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통신 제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수사기관이. 그래서 공범자하고 내통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해요. 근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그럼 2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계속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청구하면은 8항에서 총 연장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씩 이렇게 청구하는데 총 연장 기간은 1년이다. 근데 229페이지에 그 판례 있죠. 통신 제한 조치 연장. 요게 이제 우리가 판례하고 현행법 규정하고 달라지는데 요 판례에서는 예전에는 2개월씩 연장한다 하고 총 연장 기간이나 연장 횟수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론상 2개월씩 끊어버리면 무제한으로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유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게 유언 결정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개월씩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총 연장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한다. 예전에는 이 1년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 연장 기간이나 연장 횟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무제한 가능했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조에 보면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국가안보는 이제 말 그대로 더 중대한 거예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외국인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항에 7조 1항의 2호에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나 단체와 외국인,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외국인의 지금 그 어떤 감청을 하려면, 외국인의 전화나 이런 것들을 감청하려면 외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요. 근데 2항에 보면 여기는 4개월 단위로, 여기는 국가안보 더 중대하기 때문에 4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항상 빠가라고 그랬죠. 항상 빠가는데 4개월 단위로 연장하는데 뭐예요? 상한선이 지금 없죠. 상한선이 없어요.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또 유언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멍청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딱 유언 결정 난 것만 바꾼 거예요. 유언 결정 난 것만 1년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한 거는 중대하다고 하면은 뭐 2년으로 상한 제한하든가 4개월씩이니까 2배니까 2년으로 제한하든가. 이게 입법을 할 때 좀 뭔가 깔끔하게 좀 입법을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놔둬버린 거예요. 그냥 4개월 단위로 제한할 수,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229페이지 범죄 수사를 위한 인터넷 패킷 감청. 이것도 역시 인터넷 회선 패킷 감청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터넷으로 정보가 들어와요. 범죄. 근데 그거를 이제 감청을 합니다. 근데 내가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여러 명이 인터넷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있죠. 회선을 하나로 써가지고 뭐 여러 명이 뭐 네다섯 명이 같이 쓴다든가 이렇게. 그러면은 그 회선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전부 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패킷 감청인데 그리고 범죄하고 직접 상관없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보면은 사생활, 그 개인 여기에 인터넷 회선의 감청으로 해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도 통신 자료까지 취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그 다음 밑줄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막대한 양의 자료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조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요 규정으로는 회선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전부 감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의 수사와 상관없는 개인의 사생활 또 다른 사람의 정보도 다 감청이 가능해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있어요. 우리가 긴급 체포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범죄 수사로 해서 긴급 통신 제한 조치. 일단은 시간이 없어요. 빨리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해서 감청을 해야 돼요. 감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게 긴급 체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통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사후에 얻습니다. 근데 요렇게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않을 것 같은데 36시간이에요. 긴급 통신 조치는. 36시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 체포는 48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된다 했죠. 그 48시간은 수사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8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통신 긴급조치고 그냥 곧바로 가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36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통신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판례들을 다시 한번 보면 수용자 서신의 무봉함 제출,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라면 교도소장이나 교도관이 검열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위헌인데 미결 수용자의 서신 검열, 변호인 아닌 자의 서신 검열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변호인 아닌 자의 서신 검열은 합헌이고 변호인과의 서신 검열은 위헌입니다. 근데 요 첫 번째 판례하고 변호인 아닌 자의 서신 검열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용어 그대로 다 기억을 해가지고 두 판례가 다 유효한 판례니까 약간의 상충되는 면은 있어요. 예전에 이제 95년 시대에는 변호인 아닌 자의 서신 검열은 당연히 외부의 공범자라든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검열을 하는 걸 합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달라져서 오히려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면 위헌이 돼요. 그래서 무봉한 상태로 제출을 강요하면 위헌이 된다. 그래서 봉함을 지금은 이제 수용자가 어떻게 보면 밖으로 보내는 편지를 상당히 자유롭게 내용은 이제 교도소장이나 교도관이 보지 않습니다. 혹시 불법 물품이 있는가만 확인을 하지 내용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그런 편지 쓴다고 그랬죠. 예전 같으면 안 돼요.
예전 요 95년 판례에 의하면은 검열하기 때문에 그런 편지 쓸 수 없어요. 피해자한테 편지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깜빵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가서 내가 반드시 보답을 해주마. 뭐 이런 편지. 그 다음에 요건 다른 판례도 이미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아는 판례가 나옵니다. 넘어가서 양심의 자유.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양심이 뭔지. 근데 양심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양심은 협소한데, 여기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에서 그래요. 절박해요. 도저히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인격적 존재가 파멸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친구들하고 쓰는 이 양심도 없는 놈하고 양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훨씬 더 협소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 이렇게 판례 있죠. 이 판례 보면은 이 양심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우리 이 여호와 증인이 아닌 우리 젊은이들 남성한테 물어보면 야,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도 나라가 존재하려면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군대를 안 간다고 하고 병역 거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란 거는 남이 판단했을 때 자기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파멸된다. 이런 것들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익적 병역 거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양심에 해당돼요. 내가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는 순간 내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내 신념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종교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그게 남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타당하다. 이거는 전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소수의 양심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다수는 다수의 생각대로 입법이나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연히 병역법도 다수의 생각에 의해서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는 당연히 군대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양심, 여호와 증인 이런 소수의 양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에 해당되면요.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 자유에서 보호된다. 모든 내용.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떤 종교관, 세계관, 그 가치관에 기초 있는 건 상관없이 양심의 자유로 포섭될 수 있는 모든 결정이 전부 양심의 자유에서 보장된다. 그래서 모든 내용, 이것도 객관식에서 모든 일이 있으면 틀린 가능성이 큰데 틀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근데 양심의 보호 대상에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단순한 사실관계로 확인하는 거, 이건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어떤 친구하고 비밀리에 어제 내가 조용히 친구하고 다른 친구를 배제하고 원래 친구 한 5명이 친해요. 근데 한 3명이 몰래 모여서 술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2명이 화를 내면서 너 어제 누구랑 술 먹었어? 그러면 내가 도저히 양심상 말을 못하겠다. 내가 누구랑 술 먹었는지 누구랑 놀았는지 양심상 말을 못해. 이건 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누구랑 술을 먹었느냐는 사실을 확인한 거지 너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쓰거든요. 내 양심상 그거 말 못해.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로 확인하는 거는 양심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 밖에 있는 거예요. 양심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 양적 병역 거부는 당연히 양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보호형에 관해서 공정거래에서 법 위반 사실 공표형요. 공정거래, 이거 위헌이라고 그랬죠? 공정거래에서 아직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내 스스로가 법 위반을 이야기하라는 거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에도 침해되고 양심의 자유에도 침해된다. 한 문제 틀립니다. 자, 이거는 위헌이라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양심의 자유에도 침해된다. 이거는 한 문제 날라가요. 양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거지 너한테 네가 뭐 잘못했다든가 뭐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걸 내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공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만 공표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주치 운전자의, 그러니까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 응할 의무.
너 불어. 더 불어. 했는데 나 양심상 못 불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양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불지 않는 거. 나 음주 측정 거부하는 거. 이건 양심에 포괄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호흡 측정을 하는 거지 양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내세우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게 양심의 자유에 아예 속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의 주체, 양심은 자연인만이 됩니다. 법인은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죄 광고, 만약에 MBC에게 사죄 광고를 명했다. 그러면은 그 실제로 사죄 광고를 발표하는 MBC 사장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요거는 115페이지. 근데 이와 유사한 건데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인격권. 자, 이제 생각이 나죠? 빠가가 아닌 이상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에게는 인격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돼요. 근데 약간 유사한 것 같은데 양심은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제가 이제 페이지를 불러주면 그거 적고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115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심의 내용에는 요 양심의 자유는 먼저 형성을 하는 거죠. 양심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양심 실현, 형성의 자유. 그래서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양심 실현도 소극적 양심 실현, 내가 소극적으로 양심 실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표명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을 밖으로 누가 내 양심을 표명하란다. 나는 내가 굳이 표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그 십자가 받기라는 게 이거하고 관련돼요. 양심 표명하고. 그 기독교인지 아니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말로 하라고 하는데 말로 안 해요. 크리스찬인지. 근데 십자가를 딱 깔아놓고 자, 십자가를 밟아라.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는 그냥 나무덩이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밟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걸 밟으면 내가 예수님을 밟는다는 거, 내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밟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이거 십자가 밟기 이런 것도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걸 밟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표명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법서약제. 예전에 준법서약제가 있었어요. 준법서약제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가석방 심사 규칙이니까 법무부에서 말하는데 또라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해요. 이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석방이라는 거는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원래 형기를 채워야 되는데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내보내 주는 거예요. 일종의 혜택이죠. 그러면 가석방을 내보낼 때 어떤 게 너는 우리가 일찍 보내주는 대신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라. 이 내용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찍 꺼내주는 대신에 아니 그거 쓰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 근데 나가서 사고 치지 마라 이런 의미죠. 우리가 일찍 내보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걸 쓰라는 게 누구한테만 쓰라면 살인범, 강도범, 강간범 이런 놈들한테는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석방할 때 집시법 위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그러니까 소위 양심수들, 소위 말해서 사상범들,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보다 더 나쁜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놈들은 이걸 안 쓰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걸 쓰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근데 이걸 우리한테 쓰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된다. 내 양심상 이거 못 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범죄자에게 다 요구를 했으면 오히려 위헌성이 덜한데 이 소위 말하는 양심수에게만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들이 이걸 위헌이라고 정했는데 합헌이라고 결론을 했습니다. 근데 합헌이라고 할 때 우리 현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헌법상 침해되는 보호되는 양심은 법적으로 강제가 따라야 된다. 이행 강제, 처벌, 불이익 등 법적으로 강제. 법적 강제가 따라야 되는데 이 준법서약제는 안 쓰면 가석방을 안 해줄 뿐이지 새로운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가석방을 안 해, 혜택을 안 줄 뿐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다. 너가 안 써도 그만이다. 써야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양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버린 거예요. 요 바깥에는 양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요 판례가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 판례는 양심의 보호 영역을 가장 협소하게 본 판례예요. 양심의 보호 영역을 가장 협소하게.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다. 너가 안 쓰면 혜택을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게 양심의 자유, 양심을 처음부터 법적 강제가 없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가사 양심의 자유, 설령 양심의 자유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혜택, 너한테 안 쓰면 그만이지 혜택을 못 받는 것 뿐이니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235페이지.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 뭐냐면요. 요 사건은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환자들이 원래는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느 정도 1년간 진료를 받는지 환자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병원에서 모아가지고 연말정산으로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각 의료기관에게 전부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내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 B, C, D 병원에서 전부 모이면 갑이 취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쉽게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누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했냐면 의료기관, 의사들이 뭐라 했냐면 환자가 나를 믿고 진료를 했는데 그 환자의 정보를 내가 국세청에다 제출한 게 내 양심상 못하겠다. 이렇게. 그것도 이런 말이 되는 게 환자하고 의사하고는요 신뢰관계가 있어요. 신뢰관계가.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는 의사를 믿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 요게 양심의 보호 영역에 속하느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의료기관인 의사가 국세청에다가 요 환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환자의 어떤 연말정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걸 제출 안 한다 해서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면은 준법서약자하고 똑같게 이건 양심의 자유의 보호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밑줄 보세요. 환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에서 보호 범위에 속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법적 강제 수단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의료기관에게 강요하는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강제 수단에 의해서 인간의 내심과 다른 내용의 실현을 강요한다. 사실상 내지 간접적 강제 수단은 뭘까요? 세무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만약 의료기관이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법적 강제 수단이 없더라도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럼 준법서약자 사건하고 구별하셔야겠죠.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요거 의료비 사건의 옆에다는 보호 영역을 가장 넓게 보호 영역을 가장 넓게. 두 가지 판례 제가 일부러 비교하려고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보호 영역을 가장 넓게 본 판례예요. 근데 이것도 합헌이죠. 왜 합헌이냐면 환자가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러면은 병원에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병원에다가 나는 연말정산 그런 거 싫으니까 내 정보를 정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느 병원에서 1년 동안 얼마의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만 나와요. 뭐 병명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나와요. 내가 뭐 정형외과에서 1년간 10만 원어치 치료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런 정보가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거지 의사들의 양심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부작위한 양심 실현 내가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제 국세청에다 알리지 않음으로써 내가 양심을 실현하고 싶은데 알려야 되니까. 근데 이건 침해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 굉장히 3차 결정까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건인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양심적 병역 거부. 여러분도 아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제 유언 결정이 나서 대체 복무를 했다는 거.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여기 보면은 병역의 종류 조항에 현역이 있고 예비역이 있고 보충역. 그 다음에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이 있는데 사실상 병역준비역이나 전시근로역은 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5가지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양형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제가 없어요. 양형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병역 종류 조항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양형적 병역 거부는
이 국방의 의무하고 우리 국방의 의무하고 그 여호와 증인들 양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하고 충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하고 충돌. 그러니까 이게 기본권 간의 충돌은 아니지만 의무와 기본권의 충돌입니다. 이것도 역시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충돌은 규범 조화적으로. 그래서 둘 다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됩니다. 규범 조화적 해결. 근데 이 규범 조화적 해결 방법 중에서 우리가 대체 복무제를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대체 복무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거예요. 대체 복무제로 해결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 사항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대체 복무제를 실현했는데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나는 대체 복무제를 하려겠다 해버리면은 이 국방의 의무가 위태롭게 돼요. 우리 건강한 젊은이들이 야 대체 복무제 양적 병역법으로 대체 복무제를 실행하면 내가 거기 나도 전부 대체 복무제로 가버리겠다 하면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체 복무제 여호와 증인들 양적 병역 거부자한테 대체 복무제를 실현하더라도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현역으로 갈 거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여호와 증인들만 이 사람들만 대체 복무제를 할 거다. 그러면은 국방 의무를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를 다 실현할 수 있죠. 국방 의무도 실현하고 양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도 지켜주고. 근데 대체 복무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3차 결정에서는 대체 복무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어요. 대체 복무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입법자가 안 했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실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236페이지 보세요. 그 밑줄 대체 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 침해 최소성. 이게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실현하지 않으면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양적 병역 거부자 그 다음 몇 줄 1년 6개월의 징역. 실제로 양적 병역 거부자들은요 1년 6개월간 깜빵에 갔었습니다. 깜빵에 갔었어요. 곧바로 깜빵으로 가요. 뭐 더 이상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너무 젊은이들한테 가혹하죠. 대체 복무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1년 6개월간 깜빵에 가가지고 징역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전과자가 돼가지고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이. 그래서 이게 위헌결정이 나서 지금 양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3년간 교도관을 보조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병이 지금 1년 6개월인데 요 대체 복무제는 3년을 하고 있어요. 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줄여주기는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시행 초기라서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1.2배에서 1.5배 그 정도 범위 내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더 넘어가면 또 대체 복무제를 실행한다 그것만 가지고 해결된 게 대체 복무제가 너무 가혹하면 그거 역시 또 유연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배는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이 1년 6개월이라면 이 대체 복무는 뭐 2년 정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길어야 2년 6개월 정도로. 지금 3년은 좀 너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대체 복무제는 보통 1.2에서 1.5배 현역에 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꺽쇠. 그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예전에 여호와 증인들은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전부 처벌했었어요. 그래서 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규정도 유언 결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인은 유언 의견을 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 6인 이상이면은 유언이라겠죠. 근데 사인은 유언 의견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당한 사유에 양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냐? 그동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법원이 문제라고 본 거예요. 법원이. 왜 이걸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규정 자체는 아무 유연성이 없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뿐이다. 이거는 굉장히 법원으로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를 법원인데 실제로 우리 그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었어요. 그동안 이 양적 병역 거부를. 근데 이번에 대체 병무제를 실시하자는 병역 조항이 유형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는 순수히 법원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법 규정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규정은 합헌. 법원에서는 약간 뚜껑이 열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마지막 판례 보면 대법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대법원도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뭐 한정 적극 이렇게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237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밑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예전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판례들을 변경한다. 이렇게 판례 변경. 쪽팔리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인 판례 변경하면 옛날 판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근데 조건이 붙었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그래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주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양적 병역 거부를 신청하는데 병역 거부를 신청한다 해서 다 병역 거부자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 증인들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증인 신도였고 계속해서 이 교리를 믿어왔고 그다음에 교회도 충실히 잘 나왔고 그러면은 양적 병역 거부를 했을 때 너는 진정한 양적 병역 거부자다. 근데 무종교였던 사람이 군대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여호와 증인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 양적 병역 거부 인정해줘.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입증할 수 있는 게 여호와 증인들은 입증이 쉬워요. 근데 다른 데는 입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양적 병역 거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대다수 겁니다. 거의 다른 사람의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게 입증의 문제예요. 입증의 문제. 진정한 우리 헌재도 말한 것처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가 이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입증하기가 쉬운데 다른 사람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양적 병역 거부자의 형사처벌의 2차 결정이 있죠. 236페이지. 요 2차 결정에서는 대체 복무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대체 복무제로 3차 결정에서는 대체 복무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했죠. 이 충돌을. 근데 2차 결정에서는 대체 복무제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그래서 양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게 합헌이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요 2차 결정은요.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사처벌을 통해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결정이에요. 형사처벌.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3차 결정에서는 병역 종류 조항에서 대체 복무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2차 결정까지는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3차 결정도 결국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이죠.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서 뭐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병역 종류 조항은 이제 대체 복무제를 실행해야 된다 해서 유형 결정. 그 다음에 237페이지 사제 광고. 사제 광고는 유언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했어요. 사제 광고. 근데 238페이지. 근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는 합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요. 양심 형성. 이거 이제 양심 형성을 또는 양심 형성 결정의 자유라고 하는데 양심 형성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심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을 하려고 해도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절대적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이 절대적 자유라는 의미는 제한을 하고 싶어도 제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으로 표현이 되는 순간 어때요? 표현이 되는 순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이 되는 순간 제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239페이지 양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 거부 1차 결정에서
비례 원칙의 일반적 심사 과정은 양심의 자유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오면 맞는 걸로 하셔야 돼요. 비례 원칙 일반적 심사는 양심의 자유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요거 국방의 의무하고 양심의 자유하고 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할 때 보통의 우리가 기본권은 어떠냐면은 제가 예로 들었던 게 대기업들이 마트를 운영하는 거.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마트를 운영하면은 중소상인이나 시장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공익은 중소상인이나 시장상인을 지키기 위한 공익이에요. 근데 그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대기업들에 아예 마트를 못하게 할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마트를 하고 서로 타협을 하는 거죠.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해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마트를 하고 대신에 한 달에 2번 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 이걸로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의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협책을 제시해서 공익과 그 두 번째 줄에 법익 결함을 통해서 이 자유와 공익을 조화로운 상태로 할 수 있어요. 다른 기본권은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자유는 이 양자 병역법을 볼까요? 자, 여호 증인들한테 너희들 신병 교육대에 있는 6주 동안만 총을 들어라. 못하겠다. 이렇게 총을 들 수가 없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너희들한테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다. 못한다. 그러면은 좋다. 일주일간 총은 쏠 수 있어야 되니까 일주일간만 군사훈련을 받아라. 총쏘는 연습 받아라. 나머지는 전부 군사훈련을 안 시키겠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총을 만져만 봐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로 나싱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가 보기에 다른 기본권 제한 필요원칙 다른 기본권 제한과 다르게 양심의 자유에서는 오로 나싱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총을 드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잃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양심의 그 국방의 의무가 실현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로 나싱 게임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양자택일.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의 문제.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양자 병역 거부를 인정할 건지 아니면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거를 인정할 건지 강요받는 가중 문제다. 그래서 비례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서 뭐가 있어요? 대체 복무제, 대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대체 복무제라는 게 결국 비례 원칙의 심사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 조화적 해석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소 침해성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비례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게 3차 결정에서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비례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충돌하는 이 문제에서도 비례 원칙은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현재가 비겁하게 비례 원칙을 적용할 때 양심의 자유에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39조 국방의 의무. 여기서 국방의 의무에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고 아주 비겁한 변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양심의 자유에서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요 첫 번째 1차 결정을 판례를 변경해야 돼요. 근데 판례 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서로 상충하는 듯한 판례인데 판례 변경 어려운 이유가 판례 변경하려면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리고 판례 변경은 기존의 재판관에 대한 기존의 재판관들의 판시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데 그 1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 원칙을 2차 판결에서는 국방의 의무에서 비례 원칙을 적용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비례 원칙을 충족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국방의 의무에서 비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둘 다 유효한 판결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1차 판결이 잘못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요. 235페이지 보세요. 의료비 공제에 관한 소득공제 증빙 서류 제출 의무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볼 때 뭐로 판단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30조 2항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30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 결국 양심의 자유도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으로 다 판단해요. 다 판단하는데 이 양적 병역 거부 사건에 있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239페이지에 있는 이 비례원칙의 일반적 심사 과정은 양심의 자유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맞는 지문하죠. 근데 실제로는 당연히 양심의 자유에서도 비례원칙으로 지금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연성을 판단하고 있다. 근데 이 지문은 이미 헌재가 선언한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 실제로 그래서 맞는 지문 나오고 입법고시에도 맞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지문이지만 맞는 지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교의 자유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